아, 뭘 쳐다봐. 평화롭던 푸른솔 마을에 괴성이 울려 퍼진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껏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 5시. 검은색 승용차 5대가 마을 초입에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야 했죠. 차에서 내린 11명의 남자들. 이들의 등장은 마치 영화 속 악당들이 현실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가죽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이들은 자신들을 지하문파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조직원들이라고 했죠. 단합대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마을회관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그 말투와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어요. 마을 이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회관 열쇠를 건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히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지만 이들의 비웃음 섞인 대답은 차가웠어요. 걱정 마세요 아저씨.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날 밤부터 마을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유일한 주점, 푸른솔 주막에서 고성방가를 일삼았고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집어들고 돈을 던져주며 거스름 돈은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실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마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어디 가세요 라며 길을 막거나 농사일을 하는 아저씨들에게 힘들어 보이네? 우리가 도와줄까?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을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죠. 사흘이 지나도록 마을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이들이 단순히 시끄럽게 노는 것뿐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저녁, 대학생 아리가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천천히 걷고 있던 아리 앞에 갑자기 3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다가온 이들의 입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풍겼어요. 어디 가냐? 이쁘니? 한 명이 아리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리는 깜짝 놀라며 이어폰을 빼고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다른 2명이 양옆에서 애워쌌습니다. 우리랑 같이 놀자. 이런 시골에서 혼자 뭐해? 아리는 무서워하며 죄송합니다. 집에 가야 해서요. 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더욱 집요하게 따라붙었어요. 급기야 한 명이 아리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리가 몸을 빼자 다른 한 명이 거칠게 밀어붙였고 아리는 그만 균형을 잃고 길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 아리의 비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쓸려 피가 났지만 이들은 그저 웃어댔어요. 더 가관인 건 나머지 8명까지 소리를 듣고 몰려와서 이 광경을 구경하며 박수까지 쳤다는 점입니다. 야, 이거 재밌네.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시골 처자 넘어지는 거 찍어두자. 11명이 모두 웃으며 아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리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 멀리서 한 대의 군용 지프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바로 특전사 중위 서연이었죠. 동생을 보러 휴가를 낸 서연은 아직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곧 모든 것이 바뀔 예정이었어요. 서연의 군용 지프가 마을 입구를 돌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11명의 남자들이 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동생, 아리였습니다. 서연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군인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턱 근육이 단단히 굳어졌죠. 하지만 서연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어요. 특전사 훈련을 통해 배운 첫 번째 원칙, 바로 상황 파악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았거든요. 지프를 천천히 세우며 서연은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11명의 남자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체격도 웬만하고 특히 그들의 행동 거지에서 조직 생활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연을 분노하게 만든 건 이들이 아리를 조롱하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야, 계속 울어봐. 재밌네. 한 명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이들은 박수를 치며 시골 처자 우는 거 처음 보네 라고 웃어댔어요.
아리는 무릎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며 더욱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군용 지프에서 내린 서연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정한 군복 차림, 곧게 편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특전사 특유의 예리한 기운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리야. 서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리가 고개를 들자 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아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언니가 이 상황에 휘말리는 게 두려웠거든요. 11명의 남자들도 서연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군복을 보고는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죠. 군인이네?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뭐하러 왔어? 훈련소로 돌아가지 그래? 다른 이들도 낄낄대며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아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아리를 일으켜 세우며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무릎에서 계속 피가 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리의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야, 우리 말 안 들려? 한 명이 서연에게 다가오며 어깨를 툭 쳤어요. 그 순간 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비틀자 남자는 악 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바로 놓아줬습니다. 경고였거든요. 건드리지 마. 서연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11명의 남자들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 여군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거든요. 너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섰어요.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리를 자신의 뒤로 보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집에 가서 기다려. 언니가 꼭 갈게. 아리는 망설였지만 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서연의 분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동생이 당한 모욕,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들의 비웃음까지. 야, 우리가 그냥 좀 장난친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 한 명이 말했어요. 시골 처자가 넘어진 거 가지고. 뭘 그래?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발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이들을 둘러보며 기억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체격, 행동 패턴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어요. 우리 내일까지 여기 있을 거야. 리더가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혹시 문제 있으면 언제든 와. 우리 지하문파가 상대해 줄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서연이 이미 머릿속으로 완벽한 작전을 짜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집에 도착한 서연은 부모님께 간단히 인사를 드린 후 아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서연은 동생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다 해결할게.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마을을 내려다보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특전사로서 배운 모든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폭력을 쓰지 않고도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말이죠. 새벽 5시, 서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내 세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군복을 정갈하게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은 차갑고 결연했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 이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먼저 서연이 한 일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 바로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는 원칙이었어요. 서연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이들의 동선과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문파 조직원들은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탓에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건물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구조를 파악했어요. 출입구는 정문 하나뿐이고 창문은 모두 1층에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많지 않다는 의미였죠. 이어서 서연은 마을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새벽 6시. 파출소에는 당직 경찰관 한 명만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경찰관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전사 중위 서연입니다.
서연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제 저희 동생이 당한 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관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어제 신고는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당한 일, 그리고 현재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협조가 필요해요. 경찰관은 서연의 진지한 모습에 압도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전사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감을 느꼈어요. 결국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해 보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거였습니다. 오전 9시 지하문파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숙취 때문에 모두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큰 소리로 떠들며 마을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야, 어제 그 군인년 어디 갔나? 오늘도 나타나려나? 뭘 무서워해? 여자 하나가 뭘 하겠어? 리더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11명인데. 하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서연이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것을 말이죠. 오전 10시 서연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경찰관 2명이 함께 있었고 무엇보다 서연의 손에는 확성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하문파 여러분, 서연이 확성기로 말했어요. 저는 특전사 중위 서연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제 동생에게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관에서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왔어요. 모두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경찰이 함께 있다는 점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는 못했습니다. 뭐야, 이거? 리더가 나오며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어제 제 동생을 넘어뜨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 범죄를 저질렀어? 그냥 놀았을 뿐인데? 그 순간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어제 동생을 괴롭힌 영상, 그리고 지난 사흘 동안 마을에서 벌인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제 촬영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2가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마을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리더가 험악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법정에서 만나는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폭행, 협박,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증거는 준비되어 있고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11명의 조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갈등했어요. 이들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리더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계획의 핵심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설득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이 경찰관들을 보며 말했어요. 정당방위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잘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 리더가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리더가 서연에게 달려드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착각이었어요.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선명하고 빠르게 보였거든요. 특전사 훈련을 통해 익힌 반사신경과 전투 기술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주먹이 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며 주먹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팔을 잡고 비틀면서 무릎으로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으악! 리더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형님! 다른 조직원들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다음 상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숨조차 거칠어지지 않았어요. 한 명씩 오세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면 모두 함께 와도 상관없어요. 이 도발에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예상 범위 내의 일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주먹을 손목으로 막으며 카운터로 상대의 턱을 올려쳤고 오른쪽에서 오는 발차기는 잡아서 비틀어 넘어뜨렸어요. 가운데서 달려오는 상대는 어깨로 받아내며 뒤로 밀어냈습니다. 불과 3초 만에 3명이 모두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입이 떡 벌어져 있었어요. 네? 이게 뭐야? 남은 조직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자가 어떻게? 서연은 넘어진 이들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모두 살아있고 심각한 부상도 없었어요. 정확히 의도한 대로였습니다. 상대를 제압하되 크게 다치게 하지는 않는 것. 이것이 서연의 원칙이었거든요. 계속하시겠습니까? 서연이 남은 7명을 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동료 4명이 눈 깜짝할 새 제압되는 걸 본 후로는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리더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다 같이 달려들어. 여자 하나가 뭘 어쩌겠어.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나머지 7명이 모두 서연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야말로 특전사 훈련에서 가장 많이 연습했던 시나리오였거든요. 서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원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들이 서로 방해가 되어 한 번에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몽둥이를 들고 휘둘렀지만 서연은 몸을 숙여 피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두 번째 상대는 서연의 뒤에서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며 벗어났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양쪽에서 협공했지만 서연은 한 명을 잡아서 다른 한 명에게 밀어붙여 둘 다 넘어뜨렸어요. 다섯 번째 상대는 의자를 들고 내려쳤지만 서연은 의자를 잡고 비틀어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를 동시에 밀어내며 제압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선 리더가 유리병을 들고 달려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상대의 손목을 잡고 압박점을 눌러 유리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를 잡고 넘어뜨리며 모든 전투를 마무리했어요. 불과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11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반면 서연은 숨조차 크게 차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으아. 리더가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이 옥신거려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살아있고 의식도 있었지만 몸 곳곳이 아팠거든요. 서연은 천천히 리더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첫 번째, 지금 당장 마을을 떠나는 것. 두 번째, 법정에서 만나는 것.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리더는 서연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몸서리쳤어요. 이 여자가 진짜 군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도 말이죠. 가겠습니다. 리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다른 조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1시간 안에 모든 짐을 챙기고 마을을 떠나세요. 서연이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다시 보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직원들은 서로 부축하며 회관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경찰관들에게 말했어요. 이들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지켜봐 주세요.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 보복하려 할 수도 있거든요.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들도 서연의 실력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였습니다. 40분 후 5대의 검은 승용차가 마을을 떠났어요. 지하문파 조직원들은 정말로 모든 짐을 챙기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연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감탄과 감사의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담담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하문파가 마을을 떠난 후 푸른솔 마을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영웅처럼 바라봤고 어디를 가든 고맙다, 대단하다는 말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정작 서연은 이런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하게 떠받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그날의 영상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제목은 특전사 여중이 조폭 11명 완전 제압이었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조회수 10만, 둘째 날 100만, 셋째 날에는 5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와, 진짜 영화 같다? 이게 진짜 특전사 실력이구나. 11명을 혼자서? 말도 안 돼. 조폭들 도망가는 거 개웃기네. 여자가 저렇게 셀 수가 있나? 우리나라 군대 역시 최고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과도한 폭력, 법적 절차 무시 같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이 속한 부대에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휴가 마지막 날, 서연에게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복귀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서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조사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부대로 돌아간 서연을 기다리고 있던 건 대대장과의 면담이었어요. 중령 계급장을 단 대대장은 서연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 중위, 대대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자네가 벌인 일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 예, 대대장님. 서연이 바른 자세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당방위였고 경찰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나도 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어. 어떤 문제입니까? 관심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야. 대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고 언론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 출연 제의까지 들어왔다고 하더군. 서연은 당황했어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미 상황이 커졌어. 대대장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국방부에서 내린 결정이야. 자네를 홍보대사로 임명한다는 거야. 홍보대사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국군 홍보대사. 전국을 돌며 특전사의 위상을 알리고 국방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임무야. 대대장이 설명했어요. 물론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야. 서연은 막막했어요. 단순히 동생을 지키려고 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군인으로서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인터뷰가 전국에 방송됐어요. 깔끔한 군복 차림의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였습니까? 동생의 안전이었습니다. 서연이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11명을 상대로 싸우는 게 무섭지 않으셨나요? 무서웠습니다.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특전사로서 받은 훈련을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더욱 큰 화제가 됐어요. 특히 서연의 겸손하고 진솔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전사 지원자가 급증했고 여성 군인 지원자도 크게 늘어났어요. 한편 푸른솔 마을에서는 아리가 언니 자랑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친구들이 내 언니가 그 유명한 특전사야? 라고 물으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릎의 상처는 이미 다 나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였습니다. 부모님들도 서연을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좋은 딸 두셨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이 너무 유명해져서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영상을 본 사람 중에는 다른 지역의 불량배들도 있었거든요. 일부는 진짜인지 확인해보자며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고 일부는 복수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어요. 서연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번의 정의로운 행동이 이렇게 많은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동생을 지킨 것, 그리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은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서연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하문파가 다른 조직과 합쳐져서 더 큰 세력이 됐다는 정보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서연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네.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특전사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언니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이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 정보부에서 긴급 보고서를 가져온 것이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문파가 해체된 후 남은 조직원들이 흑룡파라는 더 큰 조직에 흡수됐다는 정보였습니다. 흑룡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형 조직으로 구성원만 30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이들이 서연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복수는 반드시 한다는 것이 흑룡파의 철칙이었거든요. 자신들과 연합한 지하문파가 당한 굴욕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욱이 서연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자신들의 체면이 더욱 구겨졌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부대에서 막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군복을 입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옆에 멈췄어요.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며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특전사 서연중이 맞나?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서연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기억해두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흑룡파에서 왔어.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식구들이 당한 거 알지? 지하문파 말이야.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죠? 경고야.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앞으로 조심해. 특히 내 가족들 말이야. 푸른솔 마을이 어디인지 우리도 알고 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가족을 건드린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지금 협박하는 건가요? 협박? 남자가 웃었어요. 이건 예고편이야. 진짜는 따로 있어. 차가 떠난 후 서연은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푸른솔 마을에도 연락해서 경계를 당부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흑룡파의 두목, 흑곰 김태식은 조직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태식은 수십 년간 조직 생활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젊은 시절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입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하문파 놈들이 여자 하나한테 털렸다고? 김태식이 부하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야. 형님, 그 여자가 특전사라고 합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특전사든 뭐든. 김태식이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우리가 300명인데 여자 하나 못 건드려? 말이 되는 소리래. 김태식은 정교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서연을 건드리면 군과 경찰이 나설 것이니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바로 서연의 약점인 가족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여자 동생부터 건드려. 김태식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어요. 푸른솔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일단 감시부터 해. 그 여자가 직접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일주일 후 푸른솔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대놓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대신 관광객인 척 또는 일꾼인 척하면서 마을 곳곳에 숨어들었습니다. 펜션을 운영하는 마을 이장님이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라면 하루 이틀 머물고 가는 관광객들이 일주일째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5명이나 말이죠. 뭔가 이상해. 이장님이 아리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 계속 아리를 지켜보고 있어. 학교 오갈 때마다 슬쩍슬쩍 따라다니더라고. 아리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서연으로부터 조심하라는 연락을 받긴 했지만 설마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서연이한테 연락해야겠어요. 하지만 아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점점 확실해졌어요. 특히 도서관에서 돌아올 때마다 같은 차가 멀리서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리는 무서웠지만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대에서 가족들의 연락을 받은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관에게 긴급 휴가를 신청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연이 대대장에게 보고했어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알고 있어. 대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정보부에서 파악하고 있어. 흑룡파 조직원 15명이 푸른솔 마을 주변에 배치됐다고 하더군. 15명이요?
서연이 놀랐어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아마추어들이 아니야. 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프로들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복수가 목적이지 단순한 시비가 아니야. 서연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차원이 다른 싸움이 될 것 같았어요. 휴가 승인해주지. 대대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혼자 가면 안 돼. 지원팀을 보내겠어. 지원팀이요? 특전사 동료 셋이야. 모두 내 실력을 인정하는 우수한 대원들이지. 이번 일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야. 다음 날 서연과 함께 3명의 특전사가 푸른솔 마을로 향했습니다. 팀장은 소령 계급의 강철이었어요. 10년 넘게 특전사로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중사 민호와 하사 준석이었어요.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명확해. 강철이 차 안에서 브리핑했어요. 서연 중위의 가족 보호, 그리고 흑룡파 조직원들의 완전 제압이야. 상대가 15명인데 우리는 4명입니다. 괜찮을까요? 민호가 말했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강철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특전사고 저들은 그냥 불량배야. 게다가 서연 중위의 실력은 이미 증명됐잖아? 저녁 무렵 4명의 특전사가 푸른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서연은 즉시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고 곳곳에 낯선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을 가족들이 반겼어요. 아리는 언니를 보자마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정말 무서웠어. 아리가 서연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서연이 동생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언니가 모든 걸 해결할게. 그날 밤 서연과 동료들은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을 지도를 펼쳐놓고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강철은 마을 곳곳을 정찰하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적들은 3개 거점으로 나뉘어 있어. 강철이 지도에 표시하며 설명했어요. 펜션에 5명, 마을 회관 근처에 6명, 그리고 학교 주변에 4명이 배치되어 있어. 모두 아리를 감시하는 포지션이네요. 준석이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해. 서연이 말했어요. 분산되어 있으니 각계격파가 가능하거든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강철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새벽 5시에 작전을 시작한다. 가장 외곽에 있는 학교 주변 팀부터 제압하고 펜션, 마지막으로 회관 순서로 갈 거야. 소음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서연이 덧붙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랄 수 있거든요. 새벽 5시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간에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4명의 특전사는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였어요. 첫 번째 목표는 학교 주변에 배치된 4명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학교 담장 근처에서 아리의 등하교기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벽이라 모두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강철과 민호가 양쪽에서 접근하고 서연과 준석이 뒤를 막았어요. 잠깐, 뭐야? 한 명이 깨어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철의 압박점 공격으로 의식을 잃었고 나머지 3명도 눈 깜짝할 새 제압됐어요. 소음 하나 없이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펜션의 5명이었어요. 이들은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새벽 6시에 모두 깨어나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아리를 납치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오늘 그 여자애를 펜션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가 나타나면 바로 협박하는 거야. 서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였어요. 강철이 수신호를 보내자 4명이 동시에 펜션으로 돌입했습니다. 뭐야? 누구야? 조직원들이 놀라며 일어났지만 특전사들의 움직임은 번개 같았어요. 서연이 한 명을 제압하는 동안 강철은 2명을, 민호와 준석이 각각 1명씩 처리했습니다. 으악! 비명 소리가 잠깐 들렸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5명 모두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마을 회관 근처의 6명이었어요. 이들이 가장 경계심이 높았고 무기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제로 회관 주변을 둘러보니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 등이 보였어요. 이번엔 정면 승부해야겠어. 강철이 말했어요. 숨어서 기습하기에는 너무 경계하고 있어.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저를 보면 분명 흥분해서 몰려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측면에서 공격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서연이 당당하게 회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직원들이 서연을 발견하자 즉시 긴장했어요. 아, 그 여자다. 한 명이 소리쳤어요. 지난번에 우리 형들 혼내준 그 여자. 6명이 모두 무기를 들고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연의 계획이었어요. 적들이 모두 한 곳으로 몰린 순간 강철과 민호, 준석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뭐야? 또 있어? 조직원들이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4명의 특전사가 완벽한 팀워크로 6명을 제압했습니다. 서연이 앞에서 시선을 끄는 동안 나머지 3명이 측면과 후방에서 공격하는 완벽한 전술이었어요. 불과 10분 만에 모든 전투가 끝났습니다. 15명의 흑룡파 조직원들이 모두 제압됐고 특전사팀은 상처 하나 없이 작전을 완료했어요. 이제 본부에 연락해야겠어. 강철이 말했어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를 받아야 해. 하지만 서연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들을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흑룡파라는 조직 자체를 없애야 진정한 평화가 올 것 같았습니다. 소령님, 서연이 강철을 보며 말했어요.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서연이 강철을 보며 말했어요. 이들을 단순히 체포하는 것보다 흑룡파 본부를 직접 타격하는 게 어떨까요? 강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부 타격이라니? 그건 우리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야.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오늘 이들을 체포해도 흑룡파는 또 다른 조직원들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계속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 중이 말이 맞습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때 제압된 조직원 중 한 명이 깨어났습니다.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특전사들이 우리를 다 잡았다고?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라고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연락이 안 되면 형님이 직접 나설 거야.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흑곰 형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300명을 이끄는 진짜 보스거든. 강철과 서연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이들을 제압해도 더 큰 위협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형님은 이미 서울에서 출발했을 거야.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밤에는 여기 도착할 거고 그러면 너희 모두 끝장이야.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흑룡파 본부에서 직접 나선다면 이번에는 정말 큰 전쟁이 될 것 같았습니다. 소령님,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여기서 방어만 할 것인지 아니면 선제 공격을 할 것인지요. 강철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 없이 행동하는 것은 위험했지만 동료와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도 있었어요. 좋아, 강철이 결심을 굳혔어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하지만 이건 비공식 작전이야.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고맙습니다, 소령님.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오후 2시 4명의 특전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흑룡파 본부의 위치는 조직원들을 신문에서 알아냈어요. 강남구의 한 빌딩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정찰부터 하자. 강철이 말했어요. 상대방의 규모와 화력을 파악해야 해. 빌딩에 도착한 4명은 각자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무용 빌딩 같았지만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고 경비원들도 여러 명 보였어요. 1층에 10명, 2층에 15명, 3층에 보스와 간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호가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총 25명 정도네. 준석이 말했어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규모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간인 빌딩이라 일반 사람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오직 맨손 격투만으로 상대해야 했습니다. 작전을 변경하죠. 서연이 제안했어요. 제가 정면으로 들어가서 시선을 끌게요. 그동안 여러분은 비상계단으로 올라가서 보스를 제압하시면 됩니다. 너무 위험해. 강철이 걱정했어요. 괜찮습니다. 서연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지난번에 11명도 상대했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오후 5시. 서연이 당당하게 빌딩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원이 놀라며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어요. 누구야?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서연은 침착했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어깨로 밀어내고 두 번째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특전사 서연이다. 서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흑곰을 만나러 왔다. 순식간에 빌딩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조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내려왔고 서연은 로비에서 이들과 맞붙었어요. 지난번보다 상대가 많았지만 서연의 실력은 더욱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강철과 동료들은 비상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어요. 보스의 사무실 앞에는 간부 5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간부들이 소리쳤지만 특전사 셋의 공격은 압도적이었어요. 순식간에 모든 간부들이 제압됐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흑곰 김태식이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특전사들이 직접 왔구나. 김태식이 말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 강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태식은 웃었습니다. 재밌네. 그럼 1대1로 승부해볼까? 내가 이기면 너희가 물러가고 네가 이기면 우리가 손을 뗄게. 강철이 나서려 했지만 그때 서연이 나타났어요. 아래층의 조직원들을 모두 제압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저였으니까요. 김태식과 서연이 마주 섰습니다. 수십 년간 조직 생활을 한 베테랑과 젊은 특전사의 대결이었어요. 김태식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기술이었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막아냈어요. 반격으로 날린 주먹이 김태식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김태식이 비틀거렸지만 곧 자세를 정비했어요. 역시 특전사답네. 하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난 상태였습니다. 서연의 두 번째 공격이 김태식의 명치를 가격했고 세 번째 공격으로 그는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끝났습니다. 서연이 쓰러진 김태식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흑룡파 조직원 전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특전사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흑룡파는 완전히 해체됐고 더 이상 서연 가족을 위협할 세력은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다시 푸른솔 마을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평화로운 휴가였습니다. 아리는 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부모님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아리가 물었어요. 응, 정말 끝났어. 서연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서연 덕분에 평화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것. 그게 군인의 본분이니까요. 몇 달 후 서연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고 특전사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여성 지원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서연은 진정한 영웅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평화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푸른솔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고 아리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서연은 언제나 그랬듯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모습으로 말이죠.